안녕하십니까. 아름다운 세상 만들기의 아세만 빌드입니다. 8월 19일에 업로드했었던 30평 전원주택 얼마나 들까? 이 영상에 대해서 많은 분들께서 시청을 해주시고 댓글로 관심을 가져주심에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나름대로 예비 건축주님의 입장에서 대략적으로 알아야 할 사항을 정리한다고 했었지만 어떤 부분에서는 부족했을 수도 있고 어떤 부분에서는 부연 설명을 드리지 못함으로 인해서 오히려 큰 걱정과 부담을 드린 것 같아서 송구한 마음이 들기도 합니다. 결론부터 말씀을 드리면 그 모든 절차는 본인이 직접 진행하지 않아도 됩니다. 각 부분, 각 분야의 전문가를 통해서 진행하는 것이 사실상 바람직하다고 말씀드리겠습니다. 그리고 금액을 명시하는 것은 사실 위험한 내용입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제가 금액을 명시했던 것은 26년간 제 경험, 그리고 주변에서 이루어지는 집 짓기에 대한 실패 사례를 여러 차례 봐왔기 때문에 그러한 것을 방지하자는 차원에서 여러분들께 제 경험과 실제 현장에서 이루어지고 있는 내용에 대해서 말씀드렸습니다. 댓글의 내용을 보시면 최근에 집을 지어본 분들의 얘기도 있습니다. 사실 금전적인 부분에 있어서 예민한 부분이지만 이 비용은 실제적으로 소요가 됩니다. 다만 토지 매입 비용이 지역마다 땅의 성격 따라 다를 수가 있습니다. 그리고 건축 비용 또한 다를 수가 있는데요. 저렴하게 짓고 계신 분들도 계십니다. 그렇지만 제가 명시했었던 제 비용, 진행비, 세금 이러한 부분은 대동소이합니다. 결론적으로 지난 영상에 대해서 다시 한번 말씀드리면 토지 비용과 건축 비용에 있어서는 일부의 차이가 발생할 수 있지만 각 진행 비용, 재비용, 세금은 동일하게 들어간다는 것을 다시 한번 말씀드리겠습니다. 댓글을 달아주신 내용에 대해서는 정리를 해서 따로 영상을 만들어 보는 시간을 가지겠는데요. 오늘은 이 영상에 댓글을 남겨주신 분들의 글들을 보면서 그에 대한 제 생각과 견해를 말씀드리겠습니다. 댓글 내용을 지금부터 보시겠는데요. 정독을 하신 분들의 댓글과 대충 금액적인 부분만 확인하신 분들의 차이점을 충분히 확인하실 수 있으리라 생각을 합니다. 댓글의 내용이 상당히 재미있는 내용도 있고요. 의미 있는 댓글도 많이 있습니다. 함께 보시겠습니다. 영상의 제목은 30평 전원주택 총 비용 얼마나 들까입니다. 여러분들 덕분에 조회수가 17만이 넘었습니다. 그리고 댓글 또한 311개, 제가 댓글을 단 것까지 포함해서요. 첫 번째로 고정 댓글에는 김유성 님이 정말 상세하고 알기 쉽게 설명을 해 주시네요. 좋은 말씀을 해 주셨습니다. 빛 흐름 님인데요. 진짜 좋은 영상입니다. 영업 비밀이라는 명목하에 상세하게 안 알려주는데, 네, 이 부분은 두리뭉실 대충 말씀드릴 수도 있겠지만 집을 짓는 데 있어서 실패하거나 낭패를 당하지 않아야 한다는 제 생각에서 자세히 금액까지 명시를 했습니다. 요구사항도 있었는데요. 땅 구입 전에 상하수도와 전기통신 등에 대한 절차와 방법, 이 영상은 제가 준비를 따로 하고 있습니다. 지금 다루는 영상 다음 편에 영상을 한 편 올렸습니다. 그 내용이 1편이고요. 2편, 3편에 이러한 부분에 대한 얘기가 계속 진행이 됩니다. 오랜 경험과 실무에서 나오는 자세한 내용, 네, 현재도 이렇게 진행을 하고 있는 상황입니다. 네, 화면을 좀 더 키워서 보겠습니다. LO님인데요. 이분은 작년에 위에 제가 기술한 상세한 지식 없이 전원주택을 지어봐서 특히 공감을 한다는 말씀이고요. 100% 맞는 정보, 그리고 집을 짓는다는 것이 생각보다 훨씬 복잡하고 비용이 많이 든다. 토지 160평에 건축 면적 23평, 그래서 총 4억 원이 들었다는 얘기가 있습니다. 이 동네업자라는 저희 구독자분께서 시공업체 입장에서 댓글을 달아주셨습니다. 에로님처럼 현재 구독을 하신 분들이 17만여 명 정도가 되는데 0.1%를 생각을 해봐도 170분 정도가 집을 지어 보신 분이라고 예상을 해볼 수가 있는데요. 이분처럼 최근에 지어 보신 분들께서 댓글을 달아주시면 의문점을 가지신 분들이나 왜 이렇게 많이 들어가느냐에 대한 부분 불식시킬 수 있지 않을까 생각합니다. 구독자 여러분께서
집을 지어본 경험이 있으신 분들은 댓글로 집을 지을 때 진행 상황과 건축 비용 그리고 에피소드 이러한 것들을 댓글로 달아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도움이 된다는 여러분들의 말씀이셨고요. 울트라보르님은 예전부터 구독을 해 주신 분인데 집을 짓기 위해서 공부를 많이 하신 분이라고 생각이 됩니다. 그러나 미처 예상하지 못한 비용이나 세금이 많다는 말씀을 댓글로 달아주셨고요. 전원주택을 준비하는 사람으로서 많은 도움이 됐습니다. 우창선님께서도 예비 건축주인데 큰 비용이 어떻게 사용되는지 조금 이해되고 속이 시원하다는 댓글을 달아주셨습니다. 감사합니다. 마도로스 나느냐 마도로스님인데요. 비용을 잘 정리해줬다. 자재비가 좀 내렸으면 좋겠다는 말씀도 해주셨는데 자재비는 현재 조금씩 내리고 있습니다. 다만 콘크리트 가격이 유연탄의 수입 물량이 바닥이 나서 현실적으로 비용이 많이 들기 때문에 콘크리트 레미콘 가격이 15%에서 18%까지 오른다는 소식이 있습니다. 양희성님께서 대단히 유익한 정보 감사하다는 말씀이고요. 아주 좋은 정보인데 또박또박 설명도 잘 해주시고 제가 어떤 때는 버벅거리기도 합니다. 좋게 봐주셔서 감사합니다. 이근식님께서 50분 전에 댓글을 달아주셨네요. 예상외로 비용이 많이 들어갑니다. 실질적으로 그 정도의 비용은 들어갑니다. 자세한 설명 너무 감사합니다. 이러니 전원주택이 애물단지라는 소리. 네, 애물단지가 맞기는 합니다. 맞다는 얘기는 지어진 집을 잘못 샀을 때 그리고 단열이나 여러가지 품질이나 완성도를 높게 짓지 않은 그러한 집들은 사실 애물단지가 될 수밖에 없는 것이죠. 이원태님은 비용 문제는 예민하다. 잘못하면 욕도 많이 듣게 되는데 항상 용감하게 숫자로 설명해 주시는 배짱. 네, 배짱은 아니고 소신 맞습니다. 실제적으로 예비 건축주님께서 건축 예산을 확보를 하는 데 있어서 정확하게 참고를 하시라고, 물론 조금의 차이는 발생할 수 있지만 대략적인 설명을 드리는 것이었습니다. 소신, 박수 감사합니다. 양미자님께서 다시 생각하게 됐다는 말씀도 하셨는데 제가 이제 자세한 설명을 드리지 못해서 재고를 하시는 상황인 것 같습니다. 잘 생각해 보시기 바랍니다. 나라라 훌랄라님, 이분도 건축 공부를 좀 하신 분이라고 구독자분이신데요. 예상보다가 비용이 많이 들어갑니다. 장헬렌 분인데요. 자세한 설명이 처음이다. 추가. 이런 추가 비용을 발생하지 않게 하기 위해서 제가 여러 편 지난 영상에서 말씀드렸지만 세부 내역서라든지 이러한 부분들에 대해서 정확하게 견적을 받고 계약 또한 그러한 관점에서 계약을 하셔야 추가 비용을 더 낼 필요가 없다고 생각을 합니다. 치산치수 요순임금님의 댓글입니다. 이 땅값에 대한 부분입니다. 예, 맞습니다. 수도권 인근, 전국적으로 봤을 때 가장 수요가 많은 곳이 수도권 인근이기 때문에 수도권 인근의 토지 비용을 예를 들어서 말씀드렸습니다. 지방을 가더라도 상대적으로 비싼 땅도 있고 일반적인 기준으로 생각했을 때 저렴한 땅도 많습니다. 10만원에서 20, 30만원대의 토지도 많습니다. 제가 예를 들어 드린 것은 수도권 인근, 그리고 이 영상 다음 편에서는 저렴한 땅으로 예를 들어 드린 내용이 있습니다. 그 부분도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왕서방님께서 댓글을 달아주셨는데요. 판넬주택 저평가에 대한 영상을 자세히 알고 싶다. 예, 이것은 제가 반드시 조립식 이중벽체의 주택에 대한 것은 제가 20년 전부터 지속적으로 발전시켜 온 내용입니다. 판넬주택, 샌드위치 판넬 이중벽체에 대한 우수성을 앞으로 여러 편의 영상으로 다루도록 하겠습니다. 선방각하님처럼 우리 동네 업자분께서 여러 말씀을 해 주셨습니다. 깜장드레스님, 그런데 초보자분께서 알아듣기 쉽게 이해가 됐다는 말씀은 이분도 건축에 대해서 공부를 좀 하신 분이라고 판단을 합니다. 제임스 리님께서는 알차하다, 그리고 완공된 건축물을 구입하는 게 정신건강에 좋을 듯하다.
이 부분은 따로 제가 아래 부분에서 언급을 해 드리겠습니다. 경험에서 우러나오는 락산 112수 수락산 112 님이신데요. 네, 제가 직접 경험한 내용 그리고 현재도 진행하는 내용에 대해서 말씀드린 부분입니다. 땅이야 마음에 드는 땅을 사면 되고 좀 싸더라도 석축 이쁘게 쌓으면 맞습니다. 땅은 예산에 따라서 마음에 드는 땅을 매입하시면 되고요. 석축은 비용이 좀 더 들더라도 조경석 쌓기로 하시게 되면 전체 부지에 그리고 집의 가치를 상승시킬 수도 있다는 제 의견을 달았습니다. 산재보험, 이거는 당연히 직영공사일 때는 건축주 분께서 내야 합니다. 직영공사는 사업주체가 건축주님이기 때문에 직접 보험료를 내야 되는 것이고, 전문건설업 이상의 도급공사 시에는 건설업체가 부담을 합니다만, 이 내용이 견적에 포함이 됩니다. 따라서 결국에는 건축주님이 내게 되는 것이죠. 예를 들자면 조삼모사입니다. 건축을 하는 사람으로서 대변해 주시는 것 같다는 말씀을 하셨는데, 저는 대변이라는 것보다 예비 건축주께서 실패하지 않는 집 짓기에 도움을 드리고자 하는 것이고요. 양심적이고 훌륭한 시공업체들은 건축주님의 건축비를 줄이기 위한 노력을 많이 합니다. 아마 그런 관점에서 대변을 해 줬다는 말씀을 하신 것 같습니다. 이주원님께서 댓글을 달아주셨는데요. 제가 여기 댓글이 좀 길게 썼습니다. 땅의 면적을 어느 정도 사느냐, 얼마짜리 집터를 사느냐에 따라서 토지 비용이 많은 비용의 차이가 납니다. 그리고 조건이 아주 좋고 도시와 인접해서 인프라가 좋은 땅이라면 200~300만 원도 하죠. 그렇다면 많은 예산이 필요할 겁니다. 세금 같은 경우는 정부 정책이기 때문에 누구나 내야 되는 것이고, 아파트도 지등록세는 내게 됩니다. 팔 때에도 양도소득세라는 명목의 세금을 낸다는 것도 모두가 잘 알고 계실 겁니다. 댓글에 제 이 영상을 만드는 이유입니다. 혼란을 드린 것 같아서인데 실질적으로 들어가는 비용입니다. 그리고 각 분야의 전문가를 잘 선택하시면 그리 힘든 일이 없다라고 생각을 하는 것은 여전히 변함이 없습니다. 통장가늠동님께서 물가 상승이 되는 것처럼 건축비도 매년 상승이 된다. 매년 5%에서 6% 정도가 건축비가 순수하게 상승을 하게 됩니다. 그러면 5년 뒤에 집 지을 계획이라면 대략 30%가 오른다. 맞습니다. 그리고 지금처럼 어떠한 외부적인 요인, 전쟁이라든지 코로나 바이러스라든지 팬데믹 이러한 부분에 있어서 건축비는 장담을 할 수가 없습니다. 이 부분에 대한 얘기, 집을 언제 지어야 될 것이냐, 건축 인허가를 언제 취득하는 것이 가장 좋은 것이냐에 대한 부분은 아랫부분에서 말씀드리거나 아니면 또 다른 영상에서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송건호님, 자기가 살 집을 짓는데 비용 지불하는 것은 당연하다. 그러나 힘든 것은 전문성과 신뢰도가 높은 시공자를 어떻게 알아보느냐. 처음에는 누구나 다 자기가 이 분야에서 최고라고 하는데 막상 공사가 시작되면 빼도 박도 못하게 된다. 참 어려운 문제다. 네, 맞습니다. 이 전문성에 대한 부분보다 우선 계약을 하게 되면 각과 을이 순식간에 뒤바뀝니다. 그것이 현재 소형 건축 시장의 현실인데요. 참 안타까운 부분입니다. 엘로님께서 댓글을 달아주셨는데요. 위에서 말씀드렸지만 작년에 집을 지으신 분입니다. 아무리 많은 비용을 들여서 집을 짓는다 해도 시공자를 잘못 만나면 허사입니다. 네, 맞는 문제죠. 동네업자님께서 어려운 문제, 번드르르한 집장사, 이러한 부분도 말씀하셨고요. 제가 드린 말씀이 있는데요. 2년 전에 저희 직원 중에 한 명인데 부장급입니다. 현장 소장인데 이분이 저한테 이런 얘기를 하신 적이 있습니다. 대충 최선을 다하면 되는데 왜 그렇게 너무 정성을 들이느냐라고 저한테 얘기를 했었습니다. 결국 그분은 두 번째 현장에서 해고된 사례가 있습니다. 대충 최선을 다한다는 이 단어, 그냥 들을 때는 무난한 단어라고 생각이 됩니다. 그러나 잠깐만 깊이 생각을 해보면 상당히 모순된 단어들의 충돌이 발생합니다. 최선을 다하는데 대충 한다. 사실 말이 안 되는 것이죠. 그래서 제가
생각하는 것은, 대충 한다는 것은, 이런 대충 한다는 그분들로 인해서 제가 건축주님이 저를 믿고 저희 회사를 믿고 계약을 하셨는데, 대충 하게 된다면 속이는 결과를 가져오게 되는 것이죠. 그분들의 입장에서는 회사를 돕는 일이라고 상당한 오판을 하고 계십니다. 그렇지 않다는 것을 설명을 해도 그분들은 절대 이해하지 못하는 것은, 그렇게 생활을 해왔고 저희 회사에 취업하기 전에 다른 곳에서 오나나 주변인들과 그런 생각을 상시적으로 공유했기 때문에 각일이 된 것이라고 생각을 합니다. 결국 오너 마인드도 중요하지만 현장 시공 요원들의 의식과 정신 상태도 동시에 중요하다고 제가 말씀을 드렸는데, 이 부분은 상시적으로 교육을 시킬 필요가 있고 상기를 시킬 필요가 있다고 하겠습니다. 803님은 건축 공부를 많이 하신 분입니다. 제게도 직접 연락을 해 주시고 건축 예정 시기를 잡고 있고 건축 예산 확보에 대해서 고민하고 계시는 분입니다. 그럼에도 대충 감은 잡았지만 생각보다 몇 가지가 더 있다. 세금이 왜 이리 많으냐. 생각보다 세금이 많다라는 얘기고요. 나이스님, 토지 구입 비용을 왜 따로 계산하느냐. 기존의 낡은 주택을 구매해서 허물고 다시 지으면 되는 건데, 좋은 생각이십니다. 낡은 구옥을 구매해서 그것을 허물고 새로 짓는다면 구옥이 있을 경우에는 대지인 사항이 사실 많죠. 지목 변경이 아직 되지 않은 곳도 많습니다만, 이 구옥을 사서 리모델링을 하거나 다시 신축을 하는 경우도 있습니다. 좋은 생각이십니다. 집 한번 짓고 싶어도 절차도 복잡하고 세금도 엄청 많이 떼어가니 경험이 많은 업체, 전문적으로 하는 업체와 이 컨택을 하게 되면은 실질적으로 건축주님께서 하실 일은 그렇게 많지 않습니다. 견적과 계약에 따라서 자금을 준비하시면 되는데요. 나머지 진행은 시공업체에서 모두 대행을 합니다. 그렇지만 딱 한 가지를 대행하지 못하는 것은 변호사법 위반이 될 수 있는 농지 전용에 따른 서울보증보험증권을 끊는 일인데, 이것은 건축 명의자 본인이 직접 해야 되는 부분입니다. 나머지 진행은 좋은 시공사에서 모두 대행을 해드리고, 그럼으로써 시간과 금전의 손실을 줄여줄 수도 있다는 것, 그리고 스트레스까지도 방지할 수 있다는 댓글입니다. 이 영상 전에 전남 담양 경북군이 몇몇 현장을 소개해 드렸는데요. 그 내용을 보시면 충분히 이해가 되시리라 생각을 합니다. 임정숙님께서 목소리가 좀 더 컸으면 좋겠다는, 제 목소리가 낮다는 말씀을 해주셨는데 감사합니다. 미로님께서 요즘 지방에 집 경매가 많이 나와요. 그냥 싼 거 리모델링해서 사세요. 집 짓는 거다 돈이 덜 들어요. 예, 맞습니다. 이 구조적 안정성이 있는 집이나 천장고라든지 이런 부분들이 괜찮은 집, 이러한 집을 사서 리노베이션이나 리모델링을 통해서 살기 편한 집을 지을 수도 있습니다. 이렇게 숫자로 세금 폭탄까지 욕먹는 내용인데 큰 도움은 됐으니 딴 나라. 욕은 먹는 것보다 많은 분들이 집을 짓는 꿈을 포기하시는, 도움을 드리기 위한 제 영상이 꿈을 포기하도록 만드는 영상인 것 같아서 제가 죄송하게 생각하는 부분입니다. YHC님께서 자재비 인건비만 실질적으로 얼마 안함, 자재비 인건비를 제대로 알아보고 특히 공사 기간도 정하기 어마어마하게 눈탱이 치는 겁니다. 안 좋은 경험이 있으신 것 같은데요. 어떤 종류의 공사든 건설공사는 자재비가 공통적으로 대략 45%에서 55% 정도 차지합니다. 그리고 노무비는 27%에서 35% 안팎으로 소요가 되고요. 그렇다면 전체 공사비는 대략 80% 이상입니다. 여기에 장비대, 외주 경비까지 들어가게 되면 더 많죠. 그리고 견적서에는 자재비, 노무비, 경비 등이 명확하게 구분이 되어 있습니다. 그리고 그 내용에는 세부적 견적이 들어가 있는 업체들이 많죠. 이런 세부적 견적이 없는 업체와는 사실 주의를 하셔야 됩니다. 그리고 공사기간 또한 계약서에 착공 시기, 완공 시기 등이 명시가 되어 있습니다. 그것이 기본이고요. 그리고 염려하신 것처럼 눈탱이 맞지 마라는 것은 위에 댓글을 달아주신 분들처럼 예비 건축주님들도 현재 공부를 많이 하고 계십니다.
염려하시는 것처럼 그렇게 다 하지 않으실 겁니다. 김만수님, 평이라고 표현하지 말고 30평이면 가로 세로가 어떻게 되느냐. 스탠다드 면적은 없습니다. 이 토지의 형태나 생김새 그리고 향에 따른 배치를 어떻게 잡느냐에 따라서 달라지기 때문에 대략적으로 말씀드리면 30평이라면 직사각형으로 집을 짓는다. 그러면 대략 12m 안팎 그리고 8.5m 안팎이면은 30평 정도가 됩니다. 이 사이즈를 생각하셔서 그 안에 공간 구성을 고려해 보시는 게, 대략 스케치라도 해 보시는 게 좋을 것 같습니다. 또 강한 댓글이 있습니다. 지랄하네. 총 비용의 절반이 업체가 남겨놓는 비용인 거 아시면 된다. 어떤 기준에서 이런 말씀을 하시는지 자세히 모르겠습니다만은 제 댓글입니다. 그럴 리가요. 요즘 세상에 그런 일은 없습니다. 위에서 말씀드린 것처럼 자재비, 노무비가 80% 이상을 차지한다. 견적서에 자재비, 노무비, 경비가 명확히 구분되어 있고 그 안에는 세부적 내용이 견적으로 되어 있다. 그리고 예비 건축주분께서 공부를 많이 하시고 그렇게 속지 않는다까지 말씀드렸고, 지럴헌해에 대한 부분은 제가 반사를 했습니다. 당신 말대로라면 시골에 집 지을 사람이 몇이나 되겠어. 그냥 사고 말지. 그냥 사시는 것도 괜찮습니다. 영상 말미이기 때문에 제가 말씀드리겠습니다. 집을 산다는 것은 집을 짓는 것보다 훨씬 더 신중해야 할 필요가 있습니다. 수도권 인근이나 전국 각지에 지어진 집을 사고서 짧게는 3개월, 길게는 1년, 그러니까 겨울을 겪어보신 것이죠. 겨울을 겪어봤을 때 난방비가 통상적으로 동절기 4개월 계산했을 때 대략 60만 원에서 많게는 100만 원 정도가 들어갑니다. 그렇지 않은 집들도 많습니다. 그런데 지어진 집을 잘못 사게 되면 한 달에 난방비가 100만 원 이상이 들어갑니다. 그 비용을 들임에도 실내가 따뜻하지 않습니다. 실내에서 외투도 입어야 되는 그러한 사례가 많고요. 층간소음, 그리고 계단의 삐걱거림, 이러한 불편함이 상당히 많습니다. 층간소음에 대한 부분은 이미 업로드했던 영상을 보시면 1층과 2층 사이에 공기청을 둡니다. 최소한 600mm, 60cm 정도의 공기청을 두고 단열 공사나 차음공사, 방음공사는 아닙니다만 차음공사를 해주게 됩니다. 이러한 모든 부분들이 드러나지 않습니다. 지어진 집, 결국에는 집장사라는 얘기인데요. 좋게 표현하면 개발업자들이죠. 양심적이고 제대로 된 이 개발업자나 업체분들이 많습니다. 그러나 그에 반해서 그렇지 않은 분들도 많습니다. 오로지 개발 이익, 그리고 집을 짓고 나서 그 부분에 대한 이익도 챙기기 위해서 급만 번지를 하고 구조적 자재나 단열에 대한 부분에 대해서 정확하게 시공을 하지 않는 분들이 많습니다. 이러한 부분들은 확인할 방법이 없습니다. 최근에는 지인분께서 본인의 친구가 그러한 사례가 있기 때문에 집을 봐달라, 4억을 주고 집을 샀는데 결국에는 6개월을 못 살고 집을 팔아야 된다. 4억을 주고 제세 비용까지 합하면 4억 2천만 원 정도가 들었는데 3억에 내놔도 팔리지가 않는다라는 얘기를 들었습니다. 그래서 1억 정도면은 단열 공사라든지 리모델링을 해서 사는데 불편하지 않게 할 수 없느냐라고 저한테 상담을 하셨는데요. 이런 부분은 뜯어보지 않고서는 저희도 확인할 방법이 없습니다. 구조재가 어떻게 들어갔는지, 단열재를 어떻게 치부를 했는지에 대해서 저희는 알지 못합니다. 겉은 화려합니다. 그리고 실내 공간의 인테리어 포인트 부분도 화려합니다. 조명이 많습니다. 유혹을 하는 것이죠. 대부분의 예비건축주님들은 이러한 부분만, 겉에 보이는 부분만 보시고 선택을 하십니다. 그래서 낭패를 보게 되는 것이죠. 댓글에서 몇몇 분들이 말씀하신, 그리고 이 영상 말고 다른 영상에서 하신 말씀 중에 지어진 집을 사는 게 낫다, 잘 지은 집, 단열과 이 구조적 안정의 자재를 아끼지 않은 시방과 설계대로 하신 그런 업체의 집이라면 당연히 사야 됩니다. 여러 가지
복잡한 절차, 물론 전문가들이 대행을 해주지만 건축사나 설계사 그리고 시공업체 쪽에서 대행을 해주지만 그러한 것도 귀찮을 경우에는 잘 지은 집을 사시면 됩니다. 그 잘 지은 집이 토지를 사서 토지를 개발했습니다. 토지 비용이 있죠. 개발 비용이 있죠. 거기에 집을 지어서 판다는 것은 제가 영상에서 나열한 취등록세, 농지보전 분담금 여러 가지 재비용을 이 업체에서 지불을 이미 했습니다. 그러한 비용들이 집 구입하는 비용에 모두 포함이 되어 있습니다. 수많은 유튜버 분들이나 온라인에서 몇 평을 짓는데, 예를 들자면 20평을 짓는데, 25평을 짓는데, 30평을 짓는데, 40평을 짓는데, 50평을 짓는데 건축 비용을 알아보자라고 실제적으로 정확하게 금액적으로 짚어주는 분들은 사실 거의 없다고 판단을 합니다. 그래서 저는 사실적인 진행 내용, 현재도 진행하고 있는 내용에 대해서 말씀드린 부분입니다. 이 부분들을 오해를 하시게 되거나 아니면 최초에 말씀드린 것처럼 예비 건축주분께 부담을 드리거나 걱정을 드렸다면 제 의도와는 다른 방향으로 이 영상이 흘러가는 것입니다. 그러나 영상 내용을 한번 제대로 보시거나 아니면 한두 번 영상을 정독을 해 보시면 어떠한 부분들이 필요로 하고 들어가는지에 대해서 명확하게 아실 겁니다. 땅은 언제 사면 가장 좋은 시기냐, 집은 언제 지으면 가장 좋은 시기냐, 이 부분에 대한 영상은 제가 준비를 하고 있습니다. 원고를 쓰는 중인데요. 짧게 팁을 드리자면 땅은 오늘 사는 게 가장 저렴합니다. 오늘보다 어제보다 한 달 전이 훨씬 더 저렴하게 싸게 사는 겁니다. 땅은 계속해서 오릅니다. 집은 언제 지어야 되느냐? 땅을 구매하시고 집을 지을 계획이 섰다면, 그래서 땅을 구매하셨다면 2년 안에 집을 짓겠다는 계획이 확신이 섰다면 하루빨리 건축 인허가를 받아 놓는 게 가장 저렴하게 집을 짓는 것이라고 말씀드리고 싶습니다. 건축법이라는 것은 사회적인 문제나 어떠한 사고가 있을 때 계속해서 비용이 증가를 합니다. 그리고 정부에서 관련법을 강화를 하고 있습니다. 17년부터 지금까지 매년 건축 관련법은 연말을 전후해서 강화가 되고 있습니다. 거기에는 여러분들께서 알고 계시는 구조안전진단서 첨부가 되어야 되고요. 대략 100만 원 안팎입니다. 구조에 따라서 더 들어갈 수도 있습니다. 수백만 원이 들어갈 수가 있고요. 두 번째는 현장 관리, 그리고 벽체 두께, 단열 규정, 지붕 두께, 구조안전진단서가 들어가야 되기 때문에 구조기술사 분들께서 예전에는 25평을 지었을 때 단층일 경우에 주요 칼람, 기둥이 3.0T면 충족을 했습니다. 물론 그전에는 제가 2.3T를 쓸 때 일부 지역에서는 1.6T를 쓰는 곳도 있었습니다. 그분들의 집이 무너진 사례가 있다는 소식은 들어본 적이 없습니다. 2.3T만 하더라도 충분히 2.3T로 2층 집까지 지었습니다. 물론 구조 보강은 많이 했습니다. 그 당시에도 각 도리들, 프레임, 그리고 가세, 브레싱이죠. 이러한 부분들의 보완을 많이 했기 때문에 문제가 없는지 모르겠지만 구조 강화가 되어서 현재는 구조재, 그러니까 뼈대를 이루는 주 기둥이 4.0T 이상, 심지어는 4.5T, 6.0T까지가 있습니다. 그리고 사이즈가 100에 100mm 사이즈 정사각형을 쓰면 되는데 150에 150mm, 건축사님께서 도면을 그리는 데 따라서 허가를 맡으면 거기에 하향된 자재를 사용하지를 못합니다. 그래서 제가 드리는 말씀은 2년 안에 집 지을 계획을 하셨다면 하루라도 빨리 건축 인허가를 취득하시고 착공 시기를 조율하시는 것이 건축 비용을 원천적으로 줄이는 길이라고 말씀드립니다. 그 외에도 말씀을 드리면서 생각나는 부분들이 많은데요. 이러한 부분들은 정리를 해서 영상으로 공유하도록 하겠습니다. 이 영상이 도움되셨다면 여기 구독 중에서도 요 종알림 전체 구독을 눌러주시고 좋아요도 눌러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지금까지 아세만 빌드의 아름다운 세상 만들기였습니다. 긴 영상을 끝까지 시청해 주신 구독자 여러분, 대단히 감사합니다.